천한 집안 피가 어디 가겠니?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 천한 집안 피가 어디 가겠니? 평생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하녀처럼 일했는데 왜 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천한 피, 천한 집안.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한의사 남편을 만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오늘은 참고 살라는 말을 미덕으로 삼던 현숙 씨의 인생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1970년 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단칸방에서 10살 박현숙은 어머니가 빨래하고 돌아온 낡은 옷가지를 개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껏 옷을 접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한지 어머니는 거친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현숙이 참 착하지? 엄마, 저 더 도와드릴 거 없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연탄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여름이면 습기로 벽지가 벗겨졌습니다. 천장에서는 비만 오면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숙의 어머니 박순자는 시장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8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허리는 늘 아팠고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아버지가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시멘트 가루로 뿌옇게 덮여 있었고 작업복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우리 딸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 네, 아빠.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아버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현숙이는 말이야, 대학 가야 해. 그래서 좋은 안 하고 살아야 한다. 알겠지? 현숙은 아버지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보리밥이 올라왔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지만 세 식구는 행복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현숙의 그릇에 김치찌개 건더기를 조금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배불러. 하지만 현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다는 것을. 그래서 현숙은 자기 그릇의 고기를 몰래 어머니 그릇에 옮겨 놓았습니다. 현수가 많이 먹어. 밥을 잘 먹어야지. 가난했지만 그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현숙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랐고 그 사랑은 그녀를 착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숙은 부모님의 희망대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학비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대학 합격증을 받아오던 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984년 봄, 26 박현숙은 대학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현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남자는 32살의 이진수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한의사였습니다. 말투는 정중했고 태도는 신사적이었습니다. 현숙은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남자가 자신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숙 씨는 참 차분하시고 단정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여자분들은 너무 화려하고 시끄러운데 현숙 씨는 다르시네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화려한 것보다 소박하고 가정적인 분을 찾고 있거든요. 몇 번의 만남 후 진수는 현숙에게 청혼했습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한강공원 벤치에서였습니다. 제 집안이 가난합니다. 부모님은 청소부하고 막노동 일을 하세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숙 씨의 착한 마음과 성실함이 중요하지요.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가정을 꾸려주시겠습니까? 1984년 6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현숙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한의사 집안에 시집을 가는구나. 어머니 박순자가 뒤에서 현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느라 손등에는 상처가 많았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현수가 시집 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 우리 같은 집안 딸이 저런 좋은 집안에 시집 가는 건 복이야. 알겠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착하니까 잘 살 거야. 시댁에서 고생 좀 하더라도 꼭 견뎌내야 한다. 알겠지? 현숙은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결혼식장. 신랑 측 하객들은 화려했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은 여자들, 양복을 빼입은 남자들. 반면 신부 측은 초라했습니다. 현숙의 부모님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지만 그래도 낡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숙의 부모님을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게 사돈이라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네. 어머니, 저 사람들 옷 좀 보세요. 시장에서 산 거 아니에요? 오빠가 왜 하필 저런 집안 여자를. 현숙은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큰 불행의 시작인지. 결혼 한 달 후 현숙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5월의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숙의 부모님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에 산 새 구두를 신었고 어머니는 가장 좋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현숙은 반갑게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서 오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숙의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버지의 구두는 새 것이지만 싸구려였고 어머니의 한복은 낡았습니다. 손에 든 반찬통도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들 오셨네요. 미리 연락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 현숙이 보고 싶기도 하고 인사도 드릴 겸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바빠서요. 현수가, 부모님은 대문 앞에서 모셔라. 현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안으로 모시면 안 될까요? 날씨도 더운데. 밖이 더 시원해. 그리고 집안이 좀 어수선해서. 시어머니는 대문 밖에서 현숙의 부모님을 맞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고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숙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사돈 어른, 이거 제가 직접 담근 김치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우리 현숙이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받으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 바쁘시죠? 일하러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의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다 낡은 옷자락에 손을 쓱쓱 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가 든 반찬통을 제게 넘겼습니다. 마치 지저분한 무언가라도 된다는 듯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꼭 깨무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살라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꾹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숙은 대문 틈으로 부모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어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분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슬펐습니다.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숙에게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앞으로는 내 부모님 함부로 집에 부르지 마라. 우리 집안 격에 안 맞으니까. 알겠지? 현숙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내 부모님이 주고 간 저 김치 참모들이나 주도록 해. 우리는 저런 싸구려 반찬 안 먹으니까. 그날 밤 현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는 금세 눈물로 젖었고 가슴은 터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밤새도록 그렇게 되뇌며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1990년 현숙은 32살이 되었습니다. 두 딸 지은이와 지민이를 낳고 키우며 살았지만 시댁에서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새벽 4시 현숙은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손은 기름에 데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물집이 잡혔지만 참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부엌 창문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현숙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 그들의 남편과 자녀들까지 20명이 넘었습니다. 현숙은 쉴 새 없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거실에서 부엌까지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 앉아 떠들며 TV를 봤습니다. 어머, 갈비찜이 너무 달잖아? 이게 뭐야? 올케 언니, 설탕을 얼마나 넣은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음식을 담백하게 먹는데. 현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써서 할게요. 그리고 이 잡채, 당면이 너무 불었어요. 올케 언니는 요리를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천한 집안에서 자란 애들은 입맛도 천하고 요리 솜씨도 형편없어. 우리 진수 팔자가 왜 이 모양인지.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큰 시누이 남편이 현숙의 부모님이 뭘 하시는 분들이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청소부하고 막노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이도 그 꼴이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그래서 올케 언니가 일처리가 그렇게 서툴렀다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깔깔 웃었습니다. 현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릇이 100여 개,
손은 뜨거운 물에 빨개졌고 세제 때문에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피가 조금 배어 나왔지만 현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우리 진수가 불쌍하다고, 저런 며느리를 얻어서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머리를 못 들겠다고 하더라는 말이었습니다. 현숙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두 딸을 위해서라도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조금만 더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현숙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접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또 실수했어? 그게 얼마짜린데? 너는 천한 개 손재주도 없구나. 현숙 씨는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힐긋 거실 쪽을 보았지만 남편은 이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 몰라라 하며 사과를 아삭아삭 씹어 먹었습니다.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저를 혼낼 때마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당신이 좀 더 잘했어야 한다며 오히려 현숙 씨를 나무랐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현숙 씨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기댈 데도 없었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무 고목이 서서히 썩어가듯 현숙 씨도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995년 현숙은 37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1년째였습니다. 남편 진수는 점점 현숙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현숙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지은이가 전교 1등 했다고, 상장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수는 TV만 보며 그래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현숙은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놀이동산이라도 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심드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피곤하다는 거였죠. 현숙은 자신의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한번 다녀와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현숙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시댁에서는 무시당하고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님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999년 가을, 현숙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의 옷을 정리하던 중 현숙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수 오빠,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의 품은 너무 따뜻해요. 오빠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저는 너무 소중해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만나요. 민지 올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가 현숙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고 현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숙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넘어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향수였습니다. 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는 거예요?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어. 현숙은 왜냐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15년 동안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잘못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우리 어머니도 맨날 당신 흉만 보고 집에 오기가 싫다고 솔직히 당신 집안도 창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들었다며 현숙이 천한 집안 출신이라 우리 아들이 창피했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안 여자였으면 우리 아들이 밖에서 여자를 찾았겠냐고 덧붙였습니다. 현숙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항변했습니다. 입 닥쳐! 다 내 탓이야! 큰 시누이는 올케에게 솔직히 말한다며 오빠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도 당신 같은 촌스러운 여자랑 있으니까 재미없고 밖에서 여자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올케 언니는 오빠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오빠는 한의사인데 언니는 청소부 딸이라며 처음부터 안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숙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기는 왜 우냐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나가라고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숙은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15년 동안 온갖 무시를 참았다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하며 자신이 뭘 더 해야 하냐고 울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닥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할 일 아니냐고, 내가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았냐고, 천한 집안에서 왔으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봄 현숙은 16살 지은이와 14살 지민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3월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현숙은 커다란 가방 하나와 두 딸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15년을 살았던 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건데 무슨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애들이나 데리고 썩 나가라며 다시는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현숙이 가진 것은 단칸방 월세 보증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이 조금 넘는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버스 안 현숙은 두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지민이도 엄마에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나쁜 사람들 안 봐도 되니 좋은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현숙은 딸들을 꼭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아이들하고만 살 거야. 그리고 반드시 잘 살 거야. 저 사람들한테 복수할 거야. 잘 사는 게 복수야. 현숙은 재래시장 한 구석에 작은 좌판을 버렸습니다. 새벽 4시 현숙은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배추는 속이 꽉 찬 것으로, 무는 단단한 것으로, 파는 뿌리가 튼튼한 것으로. 재료를 고르는 현숙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액젓, 새우젓,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현숙은 김치를 버무리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날 무시했지만 내 요리 실력만큼은 인정할 거라고요. 오전 8시 현숙은 시장 한 구석에 좌판을 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담긴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장조림,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현숙은 신선한 반찬이라고 정성껏 만들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10,000원도 못 벌었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왔습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님이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이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우리 애들이 이 김치만 찾는다고, 비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현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사실 특별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료를 신선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배추는 꼭 속이 꽉 찬 걸로 골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금물 농도가 중요하다고 배추를 절이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념장 비율까지 알려줬습니다. 손님은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셔도 되냐고 놀라워했습니다. 물론이죠. 다들 맛있게 드시면 좋잖아요. 다음 날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장조림이 진짜 맛있더라며 남편이 매일 먹고 싶대요 하며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현숙은 장조림은 간장 베이스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간장하고 국간장을 3대1로 섞고 설탕은 간장의 절반 정도 넣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불 조절이라며 처음엔 센 불로 끓이다가 고기가 익으면 약한 불로 줄여서 천천히 조리하라고, 최소 1시간 반은 졸여야 한다고, 그래야 고기가 부드러우면서도 간이 밴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손님은 감사하다며, 그런데 이렇게 비법을 다 알려주시면 자기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현숙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같이 맛있게 먹으면 좋다고, 혼자만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그게 욕심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현숙의 따뜻한 마음씨는 소문이 났습니다. 저 사장님은 비법도 다 알려주신대. 정말 친절하시고 좋은 분이야. 반찬도 맛있고 인심도 좋아. 시장에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현숙은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1년 후에는 직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딸들은 엄마를 도왔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지은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고, 엄마 가게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했습니다. 지민이도 말했습니다. 자기 친구 엄마도 우리 가게 반찬 사간다고, 너무 맛있어서 다른 데는 못 간다고요. 현숙은 두 딸을 꼭 안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는 엄마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러워하는 두 딸이 너무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2005년 어느 가을날 한 중년 남자가 현숙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민호라는 그 남자는 김치 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현숙은 여기 있다며 오늘 아침에 갓 담근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김치를 사서 나갔습니다.
그 후 민호는 매주 같은 시간에 가게를 찾았습니다. 항상 김치를 샀고 항상 정중했습니다. 한 달 후 민호가 현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여러 곳 다녀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현숙은 감사하다며 정성껏 만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죄송하지만 비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식품 유통업을 하는데 이런 맛은 정말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현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배추는 꼭 속이 꽉 찬 걸로 골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현숙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재료 선택법부터 절이는 방법, 양념 배합, 숙성 온도까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비법을 다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저 같은 사람이 똑같이 만들어서 장사하면 어떡하시려고 하냐고. 현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맛있게 먹으면 좋죠? 민호는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감탄, 그리고 뭔가 더 따뜻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인정 넘치는 분이 계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제 소개를 안 했다며 자신은 강민호라고 식품 유통회사를 몇 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민호는 현숙 씨의 반찬을 제대로 된 브랜드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 맛이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며 자신이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숙은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했습니다. 그러자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현숙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숙 씨는 실력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좋다고 자신이 자본과 유통을 도와드리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현숙과 민호는 파트너가 되어 현숙인의 반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자본을 대고 유통망을 연결해 줬습니다. 현숙은 레시피 개발과 품질 관리를 맡았습니다. 첫 번째 매장이 강남에 오픈했습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에 현숙이 직접 만든 반찬들이 진열되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두 번째 매장이 열렸고 1년 만에 5개의 지점이 생겼습니다. 2년 만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민호는 항상 현숙을 존중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함께 상의했고 현숙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민호가 현숙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현숙은 좋은 것 같다며 하지만 이 재료는 좀 더 신선한 걸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맛이 산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호는 역시 현숙 씨 눈이 정확하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현숙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고 현숙은 조심스럽게 수락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에게 딸이 하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7살이고 이름은 서연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딸이 2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방암이었고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현숙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민호는 지금까지 혼자 서연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꼭 혼자가 아니어도 좋겠다고 누군가와 함께 가족을 이루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서연이를 한번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숙은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호는 딸 서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연이는 큰 눈망울을 가진 예쁜 아이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고 웃음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이에게 인사하라며 이분이 아빠가 늘 얘기하던 현숙 이모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현숙은 서연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현숙은 안녕 서연아,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는데 같이 먹을래? 하고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숙은 서연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습니다. 달콤한 계란말이, 부드러운 불고기, 고소한 김밥, 예쁘게 모양낸 주먹밥. 서연이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계란말이를 한 입 먹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응, 맛없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작은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거 엄마가 해준 맛이에요. 현숙은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이 어린 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다 저릿했습니다. 서연이는 현숙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하며 엉엉 울었어요. 현숙은 서연이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모가 앞으로 자주 만들어줄게. 엄마 맛으로. 그리고 엄마 대신은 못 되지만 이모가 서연이 옆에 있어줄게. 괜찮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현숙과 서연이는 자주 만났습니다. 현숙은 서연이에게 음식도 해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점점 밝아졌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저 이모가 좋아요. 엄마는 아니지만 이모랑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현숙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이모도 서연이가 좋아하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08년 봄 민호가 현숙에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현숙 씨의 따뜻함과 강인함에 끌렸다고 현숙 씨와 함께 일하면서 그 마음은 더 커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청혼한 순간 현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이혼녀라고 두 딸도 있다고 자신이 정말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괜찮다고,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숙 씨의 딸들도 자신의 딸처럼 아끼겠다고, 그리고 서연이도 현숙 씨를 좋아한다고 함께 가족이 되자고 했습니다. 2008년 6월 현숙과 민호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현숙의 두 딸 지은이와 지민이, 민호의 딸 서연이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 후 세 딸이 만났습니다. 민호는 지은이와 지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너희 친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너희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들도 내 딸처럼 아끼고 싶다고요. 그러자 지은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면 자긴 그거로 충분하다고요. 그렇게 5 식구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2010년 현숙은 54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국에 50개의 지점을 가진 현숙인의 반찬 대표였습니다. 연매출 100억 원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현숙의 사무실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시누이였습니다. 현숙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작은 시누이는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대뜸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망해서 빚만 잔뜩이라고 애들 학비도 못 내고 있다고 300만 원만, 아니 100만 원만이라도 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현숙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한 집안 출신이라던 조롱, 격이 안 맞는다며 쑥덕대던 말들. 시댁 식구들에겐 과거의 일일지 모르지만 현숙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 상처이자 고통이었습니다. 현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신이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 이러지 말라고요. 그러자 작은 시누이는 더욱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저희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언니가 돈 많다는 거 다 알아요. 조금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현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돈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쓸 거라고, 그러니 돌아가시라고요. 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한때 식구였잖아요. 식구라뇨. 그 기만적인 말에 현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식구는커녕 지나가는 개만도 못하게 대하셨죠. 할 말이 없어진 작은 시누이는 울면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큰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큰 시누이는 제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냐고, 제발 옛날 일은 잊고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현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을 잊으라고요? 언니는 제 부모님이 오셨을 때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으셨죠. 저더러 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하셨고요. 그걸 잊으라고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큰 시누이는 그때 자신이 철이 없어서 그랬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게 생겼을 때가 돼서야 나타나 미안하다고 하는 게 무슨 진정한 사과이길 하겠습니까? 결국 큰 시누이도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전 남편 진수가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구두는 닳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애원했습니다. 당신 성공했다며. 나 좀 도와줘. 진수는 한의원이 망했다고, 환자가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빚도 많다고 도박을 좀 했는데 어쩌다 보니 사채까지 썼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채라뇨. 이 사람이 제가 알던 그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현수는 돈을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며 사정했습니다. 그간의 잘못은 어머니가 한 일이지 자기랑은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면서요. 현숙은 비웃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요?
식구들에게 천대받는 저를 나몰라라 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그 모든 게 잘못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진수는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현숙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는다고 제 마음이 변할 것 같냐고. 나는 당신한테 15년 동안 무릎 꿇고 살았으니 이제 당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진수는 절망한 얼굴로 일어나 나갔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몸은 많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현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숙아. 현숙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요.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미안하다. 옛날 일은 잊고 우리 진수 좀 도와다오. 현숙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초라하고 늙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부모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머님께서는 대문 안으로 들이지도 않으셨죠. 저더러 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신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저희 부모님 마음에 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내가 잘못했다고, 나도 이제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겠으니 제발 우리 아들만 좀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현숙은 차갑게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현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시원한 생각이 들면서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현숙은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식탁에는 지은이, 지민이, 서연이, 그리고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사람들이 무슨 낯짝으로 엄마를 찾아왔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지민이는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베풀 필요 없다며 잘했다고 말해줬고요. 아직 어린 서연이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 편이에요 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민호도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베풀 의무는 없다고 말해줬고요. 현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올해 여름 현숙의 가족은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 위를 달리는 크루즈 선상. 현숙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남편과 함께, 지민이는 약혼자와 함께, 그리고 14살이 된 서연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바다 너무 예쁘죠? 서연이는 이제 현숙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현숙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바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요. 민호는 현숙의 곁에 서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말했어요. 그 많은 고통을 이겨낸 당신이 정말 존경스럽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제 딸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크루즈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하늘을 물들였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현숙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겼어.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나는 행복해. 바람이 현숙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현숙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잊혀진 기억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평화와 행복, 그리고 사랑뿐이었습니다. 현숙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영원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배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현숙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날 상처 주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것,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현숙처럼 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오늘도 내일도 행운과 행복이 깃들 거예요. 감사합니다.